안녕하세요. 예, 지금 또 인원이 늘어나고 있네요. 예, 보시는 분이 벌써 200명이 넘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앞선 코너들은 쟁쟁하신 분들, 뭐 이상호 대표부터 해서 우리 제니스 박민수 대표님까지 쭉 이어진 영상들, 또 한경 라이브 TV 채널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자,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는 우리 세금 관련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제니스 박님과 함께 여러 가지 미리 질문들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과 또 요것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여기 객석에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핸드폰으로 키시고 여기에 본인 질문, 지금 뭐 이렇게 손 들고 질문하면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채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채팅창이 그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먼저 남겨주셨던 질문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질문들이 많은데 네네. 어떤 질문 마음에 드세요? 여기 혹시 화면에 있는 거 하는 거 아닌가요? 차례대로 나올까봐. 아, 네. 그냥 이거는 화면에 저희가 질문하는 것만 딱 맞춰서 나올걸요? 일단은 먼저 나왔으니까 끊을게요. 자, 무주택자입니다. 전 2년 전에 전세 계약을 하고 갱신하려고 했는데 관련돼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코너의 명은 사실 이제 뭐 세금 중심적으로 워낙 많이 꼬여있기 때문에 답변을 주시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뭐 답변 뭐 해주시겠어요? 대표님? 갱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빨리 집을 사셔야죠. 아이고, 이거 팩폭이 뼈를 때리시네 그냥.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갱신권만 말씀드리자면 네, 네, 6개월 전에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네. 연장되기 전에. 네. 그래서 6개월에서 2개월로 이제 줄었죠. 네, 그 안에 이제 문자 등으로 증거를 남기면서 이제 임대인한테 말을 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확보를 하시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대출이 좀 풀리는 걸 좀 보면서 자기 이제 실거주 집을 마련하시거나 네. 아니 나는 도저히 지금 상태에서 내 밑에 깔고 있는 게 좀 부담된다 하시면은 가용할 수 있는 자원 내에서 가장 좋은 쪽으로 세를 끼고 사둬야 되는 거죠.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워낙 전세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네네. 그 많은 자본을 깔고 있기보다는 어떻게든 활용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지금 네. 상황의 무주택자한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어차피 질문사항 보면은 이제 갱신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 것 같아. 그래서 갱신하려고 하는데 관련돼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하니까 이거는 서로 이제 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바뀌었기 네네. 때문에 한번. 네네네. 예, 이게 원래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였는데 2020년 12월 10일부터 이게 1개월 더 늘어서 2개월 전으로 한 달이 더 기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근데 갱신 청구권을 쓰기 전에 이제 네. 6개월에서 2개월, 1개월을 할 때는 뭐 1개월 다다를 때까지 사람들이 늦게 이제 청구를 하는 편이었는데 네.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 3법 나오고 나서는 한 7개월, 10개월 전부터 물어보더라고요. 좀 빨리 하는 게 좋죠. 그래야 이제 서로 네. 간에 네. 뭐 임대인, 임차인이 어떤 적이 아니라 네. 같이 이렇게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가지고 네. 뭐 상황 맞춰서 해야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분은 이렇게 그렇게 6개월에서 2개월이라는 점, 그거만 정확하게 하시면 되고, 어차피 갱신이라는 거는 기존의 계약서를 써놨기 때문에 뭐 특별한 그 권리의 변화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예, 집주인이 다시 들어오서 살 것만 아니라면 지금 갱신 청구권은 무적이기 때문에 그냥 크게 뭐 우려하실 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게 화면이 우리 보시는 네. 분들이 보이는 화면인가요, 이게 지금? 아니요? 좀 이렇게 내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죠. 네, 넘어가고 다른 질문, 좀 재밌는 질문 없을까요? 여기 보면 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네. 현재 1주택자인데 네. 전세 낀 매물을 매수해서 2주택으로 가고 싶다. 아, 예. 그래서 세금 관련해서 기존 1주택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다. 1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아파트 매수할 때 세금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냐.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 주변에도 좀 실제 일어난 사례인데 네. 너무 이게 많이 바뀌니까 내가 기존에 있던 집을 1번이라고 하고요. 네. 내가 새로 사는 집을 2번이라고 할 때 네. 둘 다 조정해서 조정이면 네. 1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고 1년에도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전입을 깜빡을 해요. 네.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전에 있던 집은 잘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산 집도 내가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전에 있던 집은 팔고 나중에 있는 집은 전입을 안 하고 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과세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그게 놀라운 게 뭐냐면 1년 지나서 딱 하루 지나니까 연락 오더래요. 당신 전입 안 해서 네. 비과세 안 됐다고. 기다리고 있었네. 좀 말 좀 해주면 서로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바뀌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그 정부에서도 의도한 건 아닌데 네.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한 두 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둘 다 보유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질문 주신 분이 만약에 그냥 계속해서 2주택 보유하겠다 그러면 보유세만 걱정하시면 되는 거죠. 네. 지금 문제가 이제 일시적 이주택자도 6월 1일 기점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얄짤없이 이제 뭐 종부세가 나오는 주택 가액이면은 뭐 나와버리니까 네네.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6월 1일이라는 숫자 그리고 이거 대표님 이게 1주택자가 전세 끼고 아파트 매수할 때 네네. 전세가 이미 껴져 있는 거는 좀 봐주잖아요. 껴져 있는 거. 전세가 이제 이미 끼워져 있는 거는 그 남아있는 기간까지는 봐줘요. 그리고 최대 2년이었던가요, 그게? 네, 최대 2년까지. 그런데 이것도 이제 조금 약간 애매하게 돼 있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매도자가 또 한 번 계약서를 쓰면 네. 2년까지 또 할 수는 있는데 네네네네. 아니, 그거는 좀 너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편법이죠. 아니, 편법은 아닌데 어. 이제 좀 뭐랄까 좀 너무 이렇게 좀 그거를 악용하는 악용하는 보일 수도 케이스니까. 있고 거기서 또 실수하면 네. 기존에 있던 매도자 집주인이 해야 되는데 네. 본인하고 또 해요. 그래서 어. 뭐 되는 것처럼 또 착각을 하셔서 2년 네.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또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비과세의 덫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비과세를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져요. 그런데 어차피 2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네. 적당히 가지고 있다 하나 팔고 네. 그리고 나서 2년 지나면 또 비과세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 시점에 그거를 좀 얘기하죠. 이런 질문지가 너무 많은데 네네. 좀 진짜 도움되는 얘기 뭘 하자면 네. 우리가 그 비과세를 보면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네.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임대사업자 고주주택 네. 임대사업자 고주주택 비과세. 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이제 대체주택. 네네. 대체주택 비과세잖아요. 재개발 투자할 때 네네. 멸실되는 주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쓰셨으면 좋겠어. 제가 근데 여쭤봤잖아요. 네. 전화해서 갑자기 물어본 거예요. 제가 뭐 그 재개발 그 무허가 주택 때문에 물어본 적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취득세 중과 관련해 가지고 물어봤는데 네. 그것도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제가 이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상담한 분이 이제 무허가 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택은 무허가 주택 하나야. 하나인데 추가로 투자를 하고 싶은 거죠. 자본이 있어서. 근데 분명히 무허가 주택은 다른 주택이 있을 때 무허가 주택을 살 때는 이 무허가 주택이니까 그냥 4%. 예, 그래서 붙여가지고 4.4%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저것 보니까 기사가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무허가 주택은 중과 대상이다. 주택수에 들어간다. 그리고 어느 거는 또 안 들어간다. 이게 왈가왈부가 많아가지고 저 형한테 여쭤봤더니 또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이거 뉴스 사례가 있다고 뉴스를 딱 보내줬는데 와 구청하고 막 소송 중이더만요. 그게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 답이 없어요. 네. 답이 없고 용산구청이 지금 소송 들어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 매수자가 납세자가 네. 그 물건지가 이제 용산에 있으니까 네. 그 구청 직원한테 확인을 한 물어봤지. 거죠. 3번이나 연락을 한 거예요. 중과 세 번 아니라. 물어봤는데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근데 이제 또 뭔가 뒤집어지는데 결론이 뭐냐면 지금 이제 소송 들어가 있는 상태고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무허가 주택이 있다. 네. 근데 그 무허가 주택이 뭐 날짜 기준에 따라서 취득세 따질 때 양도세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양도세는 그냥 다 들어가 버려요. 근데 취득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취득세 요즘에 되게 복잡하다고. 네. 근데 취득세에 있어서 좀 이슈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좀 전문가분한테 좀 확인하시는 게 좋고 심지어 물건지 관할 세무 공무원한테 말해도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맞아요. 네. 지금 우리 세금 얘기만 해도 너무 많고 너무 어렵고 네.
좀 돌아서면 까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허가주택 이 이슈도 어떻게 보면 취득세 중과 때문에 네. 벌어지는 사안인데 지금 솔직히 살인적이잖아요. 8%, 12% 때려버리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생각했을 때 중과를 피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공시가 1억 밑에 있는 그런 뭐 아파트를 좋아하시고 지방에는 그런 거 찾아다니면서 훑고 지나다니시는 분 많고 그 다음에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 단일셀로 들어가니까 네. 뭐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시적 이주택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지금 아까 대표님 얘기했지만 일시적 이주택 할 때도 좀 자세히 확인하고 요건을 잘 맞춰야 된다. 예,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전입신고까지 하기 전엔 끝난 게 아니다. 네. 예, 마음 놓고 있지 마라. 이거 하고 저 이제 뭐 양도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사후 관리를 하는 게 있잖아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제가 재개발을 요즘에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체주택도 많이 쓰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있는 건데 왜 안 쓰냐. 근데 대체주택도 그 보니까는 사후 요건이 있어가지고 추후에 그 온 전입 그 가정 세대가 다 전입 세대원 전부가 전입을 해야 되고 또 1년 이상 거주를 해줘야 되고 안 그러면 거기 조문에 보면 네.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네. 스트레이트로 쭉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합산도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6개월 살다가 나가버렸다 그럼 날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조심해야 돼요. 이거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강의를 하면 비과세 종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지만 그걸 다 외우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 다른 거 다 모르겠고 그냥 여러 채 가지고 있다가 제일 그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딱 남겨놓고 다 팔고 얘 그냥 2년 더 추가 보유 또는 거주해가지고 비과세 받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별로 좋은 게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3주택 이상 다주택자라고 해봅시다. 그런 경우에 이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물론 세금도 많이 내요. 그렇긴 하지만 거기서 얻는 자산 이득이라든가 그게 훨씬 크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 뭔가 좋은 거를 여러분들이 누리면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요? 가족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팔기 싫어요. 자녀들한테 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증여하셔서 계속해서 자산을 이루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비과세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특히 1주택자에서 갈아타시는 분들은 해볼 만해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양도 차익 5억. 그럼 세금 한 2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세이브하는 거는 할 만하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좀 뭐 1억 정도 올랐다. 세금 2천밖에 안 나오거든요. 물론 2천도 큰 돈인데.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비과세 포기하고 2주택 가서 자산 늘리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걸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비과세 어려운 거 받으려다 실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있는 자산 다 날리는 거예요, 그냥. 네,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그 질문 네. 좀 띄워주세요. 자, 소위 똘똘한 한 채라는 주택을 보유한 중입니다. 지금 90세가 되신 모친 명의의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상속받는 방법과 또 사전 증여 또는 아들 손자 네. 30세 1주택자 직장 담임 이분에게 증여 혹은 상속 중 절세 측면에서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건너뛰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아마도 요즘에 가장 많이 좀 관심 갖고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근데 참 이게 뭐 제가 뭐 개별 상담을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제 저희 수강생들은 이제 피드백을 주니까 이제 수강생들하고 이야기하면 되게 좀 죄송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90세 모친이면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이제 상속 개시를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얘가 만약에 증여를 했는데 10년 안에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되면 그게 이제 사전 재산으로 다 합산이 돼가지고 또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손자가 네. 30세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중요한 거는 소득 능력이 있냐 없냐 그거거든요. 네. 송파에 있는 아파트니까 가격이 그렇게 아주 저렴하진 않겠지만 이걸 이제 감정평가를 받으셔가지고 좀 최대한 시세 대비 좀 이렇게 객관적인 가격으로 하되 좀 낮춰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미리 좀 증여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다. 물론 이제 세대 할증되면은 좀 올라가고 그러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좀 일찍 하시는 게 좋긴 해요. 근데 그 방법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네. 뭐 재산이 뭐 많고 뭐 그렇다고 치면 솔직히 아니면 이거를 매각을 해서 현금 증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예. 문제는
그때도 세금이 나오고 그렇게 세금 다 내고 나서 이것저것 다 뜯기고 나서 현금 캐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자녀가 손자가 이만한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꽉 잡고 가야 될 때다 이렇게 네네. 볼 수 있겠고 뭐 증여가 상속 전에 유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네. 증여를 하더라도 이제 증여로 넘어가면은 그 받는 수증자의 그 소득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를 체크하셔라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놀부님이 더 오히려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렇게 종합운동장 지나면서 차 엄청 막히는 거 보면서 이제 나중에 마이스가 개발이 되면 저는 이쪽 마이스가 개발이 되면 네. 이 왼쪽으로 가면 선릉, 역삼, 강남이잖아요. 네네네.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잠실, 강동 이렇게 되요 네. 왼쪽이 더 좋아질까요? 아니 수혜가 더 왼쪽이 더 좋을까? 오른쪽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오른쪽이죠. 당연히 오른쪽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맞아요. 팔면 안 된다. 네. 팔면 안 된다. 맞아요. 송파는 이제 빛이 주어질 거고 예전에 이거 비교하면 뭐가 생각났냐면 이 분당선 노란색 노선 깔릴 때 그때 다 압구정 쪽이 엄청 오를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그때. 근데 결국 어디가 올랐다? 성수왕십리. 네네. 네, 거기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떨어지면 얘가 어디로 튈지를 잘 체크를 하고 계산을 하셔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다음 질문입니다. 예, 한남 질문 켜주시겠어요? 네. 네, 하남에 1주택 보유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네. 비과세 요건을 채우고 매도 후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려보려고 하는데 주의사항이 있는지. 아, 치명적이네요, 이분 질문. 네, 매력 있어요. 왜 말리고 싶죠? 저런 사람. 네, 매력 있어. 신선해요, 아주. 자, 일단은 당연히 저는 몰라요. 이게 비과세가 금액이 큰가 보다, 일단. 받을 수 있는. 제 기준에서는 5억입니다. 네, 네. 큰가 봐요. 뭐 풀로 채울 수 있나 봐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하남의 지금 주택이 한창 좋았다가 주가가 네. 최근 들어서 조금 낮아진 좀 눌려 있거든요. 하남이 아파트들 보면. 그래서 팔아도 솔직히 좋은데 팔았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저는 팔더라도 좀 상위 주택을 바라보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까도 뭐 제 시간대에 얘기를 드렸지만 좀 잠재적인 가치를 가진 재개발 아니면 이 금액 꽉 맞춰서 본인은 신혼부부고 소득이 가장 많을 때니까 그냥 전세 레버리지 통해서 상급지 사놓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나머지 전세금 맞춰가지고 입주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뭐 분양을 노리더라도 사실 저는 3기 신도시를 노리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수도권에 있는 투자 가능한 뭐 아까도 아파트도 제가 설명했지만 그런 거 갖고 있고 점수 모아서 한 방에 강남 사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3기 신도시 청약을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는 좀 너무 리스크가 큰 게 네. 본인의 그 청약 가점이라든지 가능성을 좀 따져 보셔야 돼요. 네. 그런데 뭐 저 하남이 네. 비과세를 받고 3기 신도시 청약이 된다 하더라도 저기서 제가 봤을 때 머무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계속해서 자산을 굴려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차라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남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 분양권을 사버려요. 3년 안에 팔면 비과세 되잖아요. 네네네. 지방이니까 보유만 하면 또 비과세 돼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시장이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두 개를 비과세를 받고 그 돈 뭉쳐가지고 그동안 모은 거 해가지고 아예 제일 좋은 거 새끼고 사버려야 돼요. 본인은 그냥 임차로 살고. 맞아요. 반포로 사면 되겠다. 이게 근데 일단은 지금 1주택 보유하다가 파는 거잖아요. 네네. 다른 경쟁자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럴 거예요. 물론 또 이제 저 하남 주택이 또 얼마나 중심지고 투자 가치가 있냐 그것도 봐야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면 완전히 이제 컨설팅이 되니까 네네. 큰 틀에서라면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 예.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팔더라도 좀 갈아타거나 다른 걸 사야지 네네.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건 좀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네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네, 부모님이 강서구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시고 방화 5구역 뉴타운에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건축 진행 중이라서 감평가 금액이 다르겠지만 지금 1+1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입주권 받기 전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고 분양권은 한 개 받고 나머지는 현금 청산으로 잡아서 비과세 요건 만족 후 파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두 개 다 가지고 그냥 가는 게 나을까요? 세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야 이거 어렵다. 일단 서울에 아파트 하나가 있고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도 이제 재건축 진행돼가지고 새 아파트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1+1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가지고 주택수가 늘어나면 너무 이제 보유수가 많아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하시는 건데 네. 일단 이게 경우의 수가 많은데 저라면 1+1보다는 그냥 큰 거 하나로 갈 것 같아요. 지금 뭐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종부세가 주택수에 따라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1+1이 생각보다 인기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큰 게 좋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형이 이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특히 네. 강남권 중심일수록 그때 1+1 고민하셨던 분들이 좀 다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냥 큰 거 하나 할 걸. 그래서 차라리 큰 거로 가져가시고 그러면 이제 큰 거 하나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아파트 하나 이제 두 채를 가져갈 거냐 아니면 기존에 거 팔아서 비과세 받을 거냐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게 너무 양도 차익이 크다. 이건 비과세 좀 한번 해줘야 될 것 같다. 네. 제 기준은 최소 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 되면 비과세 전략으로 가고 네. 그게 안 되면 뭐 어때요? 서울 두 채 갖고 있으면 되죠. 맞아요. 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뭐 세금을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좀 방화도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강서구 지역에 그 이제 마곡나루를 중심으로 해서 마곡지구가 펼쳐지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의 수도 많고요.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이게 좀 도시기획이 약간 잘못된 게 주택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지금 7단지 뭐 보게 되면은 뭐 30평대 기준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제 20억 보고 있어요. 넘겨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쪽 단지에 막상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아파트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드실 수 있는데 그 가치가 높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브랜드로 들어올 수 있는 텃밭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마곡나루와 가까운 그 신한빌라 그 재건축 진행한 데가 있고 그다음 이제 좌측변으로 가게 되면 그 힐스테이트 바로 옆에 힐스테이트 자체도 이제 재개발된 거거든요. 방화 구역이 긴등마을이 이제 재개발된 건데 그 옆에 있는 방화뉴타운 9호선 끼고 있죠. 바로 옆에 김포몰 있죠. 여기는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아까 뭐 세금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해서 더 큰 평형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도 하셨지만 저는 사실 그냥 저 같으면 1+1 받을 것 같아요. 1+1 받고 그냥 가져간다. 그리고 세부담 당내는 약간 부담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앞으로 새 정부에서 생각하는 이 여러 가지 공약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5년에서는 대형이 힘을 가장 많이 받았고 가장 많이 좀 가격이 올랐지만 새로운 정부의 시장이 정상화로 돌아가고 투자 수요가 지금처럼 멈춰있지 않고 다시 시장에 혼재돼서 같이 돌아간다면 소형이 다시 좋아지는 시절로 바뀐다고 봐요. 무조건. 그리고 앞으로 굴러가는 임대사업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사업자도 뭐 60제곱미터 아파트 등록해주겠다 말겠다 그거는 이제 국회 통과해야 되지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20평대 금액이 얼마나 눌려있냐면 지금 인천의 뭐 그냥 그 분양권을 보면은 30평대 프리미엄이 4억이고 그리고 그 위에 평형 프리미엄이 뭐 3억 5천, 4억. 근데 20평대 프리미엄 붙어 있는 게 2억 중반이에요. 불과 2016년, 17년 정권 이제 들어가기 전에만 보더라도 20평대랑 30평대랑 가격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뭐 동대문구 모 아파트 몇 천만 원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근데 실수요 장세가 이어지면서 그들이 찾는 아파트만 가치가 상승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대형이 된 거예요. 영원한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1 지금 가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다음 질문은 현재 20억 정도인 과천의 신축을 임대 주고 현재 송도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송도 실거주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너무 부담됩니다. 이거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일단 부럽네요. 과천 신축. 저도 이제 과천을 좋아하는 곳이라서. 네. 어쨌든 저 송도 실거주 집이 어떤 용도인지가 중요해요. 네. 예를 들어서 저 정도면 이제 아마 부부 세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과천 저게 이제 공동명의 아니면 이제 단독일 텐데 네. 저 명의를 분산해서 송도로 그냥 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좋은 거는 뭐 중요한 게 뭐냐면 송도는 무조건 좀 가격 상대적으로 좀 적은 쪽으로. 근데 지금 대출 때문에 좀 약간 사실적으로 최근에 좀 수요가 약간 눌렸잖아요. 네. 오히려 지금 좋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일단 취득세 8%는 내는 거죠.
보정이니까. 근데 괜찮아요. 취득세 12%도 내봤기 때문에 8% 정도면 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보유세거든요. 만약에 좀 과천이 남편 명의로 돼 있다. 네. 근데 송도도 남편 명의로 하거나 공동 명의 한다. 그러면 저 과천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아내 명의로 가버려야죠. 그렇게 하고 이제 취득세만 부담하고 보유세는 좀 줄이고 그리고 그냥 어차피 실거주 집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가장 최악이 뭐냐면 과천이 종전주택이고 송도가 신축이니까 종전주택을 팔아서 비과세 받는다.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두 채 갖고 가다가 송도에서 그냥 행복하게 사시고 밑에 상대적으로 깔고 있는 돈을 좀 줄이시고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송도 적당히 파는 거예요. 2주택 중과 맞더라도 네. 안 파는 게 좋겠죠. 실거주니까. 그리고 나서 팔고 나서 2년 추가 보유 또는 거주해가지고 저 과천 이제 취득 당시 조정이었으면 2년 거주하셔야 돼요. 네네. 그렇게 해서 비과세 받으시면 돼요. 근데 저걸 비과세 받을 일이 있을까요? 저라면 그냥 자녀한테 증여할 것 같아요. 쭉 갈 것 같은데요, 그냥. 네, 저건 파는 거 아니에요. 네네. 자, 네, 저의 생각에도 뭐 비슷한데요. 저는 일단은 지금 워낙 그 집에 대해서 자기 자본을 많이 들여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뭐 일단 대출도 별로 안 나와.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게 되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15억이 넘어가면은 그냥 20억을 집에 깔고 앉아 있어야 돼. 그렇죠? 남이 돈 버는 거 보고 배 아파해야 되고. 그죠? 그래야 되니까 저는 거주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집을 마련하는 게 좋다. 그래서 아까 뭐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뭐 송도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신데 전세금을 활용해 가지고 뭐 추가 자본을 써 가지고 하면은 뭐 내 집 마련 된다고 하면 괜찮겠는데 만약에 간당간당하고 송도에서도 별로인 쪽에 내 집 마련을 할 수밖에 없으면 전 차라리 그냥 월세로 살고 송도에 괜찮은 단지를 그냥 새끼고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서 두 개를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아까 명의 부분은 체크를 해야겠는데 나눠서 이게 제가 볼 때는 20억 과천 신축 이거 남편 거 같은데 이거 와이프 이름으로 하나 해가지고 최소화 해가지고 가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 볼게요. 다음 질문. 예. 결혼 후 아파트를 구입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좋을 때 사셨네요. 자, 조정 대상 지역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전 와이프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로 약 1억 원 가량의 아파트 비규제 지역이네요. 받았습니다. 현재 장모님과 공동 명의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가구 2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양도세가 많이 부과가 됩니까? 그리고 이사 가기 전 외할머니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건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일단 대한민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서 네. 이사 간다고 해서 세금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 주신 분은 네. 이사를 가면서 저 집을 파는 걸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집이라는 게 항상 이사 가면서 파는 게 아니고 팔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매각을 했을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주택수가 2주택이기 때문에 네. 다주택자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를 파는 거니까 저 경우에 만약에 두 채를 내가 다 처분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증여받은 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걸 먼저 파셔야 되겠죠. 네. 근데 2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네, 네. 그리고 증여받았으니까 좀 오래 갖고 가셔야죠. 2월 가세에 들어가니까.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좀 적당히 파시거나 아니면은 증여를 왜 저렇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다른 세대원한테 그냥 다 줘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제 판다는 걸 전제했을 때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다시 이제 또 추가 2년 있어서 조정대상 지역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데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리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저 해당 물건 그냥 꼭 팔아야 되는 이유 없으면 그냥 끌고 가시면서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은 비조정이 하나 더 살 것 같아요. 그러면 3주택이니까 8% 내잖아요, 취득세. 네네, 맞아요. 8% 내도 수익 낼 수 있는 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자산을 불리는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이게 눈 굴리는 그 게임이기 때문에 게다가 네. 30대시잖아요. 네. 지금은 하나 묻어둬가지고 오래 가져가시면 안 돼요. 저런 분은 좀 적당히 사고 팔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불리려면 지금은 비수도권 가야 돼요. 수도권에서는 수익률이 물론 찾아보면 있겠지만 확률이 그만큼 낮으니까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네. 이제 뭐 시간 예상 이제 우리 이거는 그만하고 네. 이거에서 찾아봐요. 아 거기서요? 골라봐요, 질문. 저는 이제 이제 제가 약속했으니까. 창을 못 봐가지고 네. 그 대표님이 골라주세요. 네.
네. 근데 근데 아니, 좋아하는 게 있을 건데 세금에 대해서는 네, 뭐 이걸로 하세요. 이걸로 골라보세요. 그래요? 혹시 제 구독자 있는지 네. 보고요. 그러면 안 되고. 네. 네? 자, 지금 최성숙님 보니까 메시지를 2번 취소했다가 쓰신 거 보니까 고민 많으시네.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양도 차익이 13억 수도권이래요. 네. 거주는 못했고 보유기간 10년. 직장 관계로 지방에 공시가 3억이야 거주 중인데 2년. 수도권 주택은 비과세 받으려면 지방 팔고 거주를 2년만 하면 돼.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10년 이상 보유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거주 요건이 없었단 없었잖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짜리 표 2에 있는 거 이거 거주 요건이 두 개가 달라요. 자, 지금 1번이 13억 양도차익이고 2번이 지방이라고 해봅시다. 네. 이 경우에는 내가 2번을 먼저 팔잖아요. 2번을 먼저 팔고 추가 2년 보유만 하면 1번 비과세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주를 하나도 안 하셨죠? 안 했어요. 이분은 아무리 만져도 장특공 30%밖에 못 받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2년 거주를 하면 어떻게 되냐? 2년 거주를 하면은 그때 2년 거주에 대해서 딱 8% 해줘요. 그리고 보유기간에 대해서 4% 넣어주고. 그럼 48% 받는 거예요. 맞아. 그럼 80% 내가 받을 거냐? 아니면 2년만 거주하고 48% 받을 거냐? 32% 차이 나잖아요. 30% 차이 계산해봐야 되는 거예요. 양도 차익 10억이니까. 13억이니까. 꽤 되겠네. 네. 근데 내가 거기서 10년을 거주한다? 이거 너무 힘들거든요. 어렵지. 그거 되느니 2년만 딱 저스트하게 거주하고 지금 현재 정권에서 개편되는 걸 바라는 게 훨씬 빨라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예. 그냥 가지고 있기 좀 기다려 보시죠, 뭐. 그러니까 정도면 그거를 뭐. 되묻고 싶어요. 이걸 네. 팔아서 어딜 사실 거냐. 맞아. 그거 아니시면은 그냥 이건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차라리. 네. 또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의사결정 관련된 거는 제가 좀 패스할게요. 네, 뭐 네. 윤종필 님도 뭐 어떤 게 나을까요 했는데 이거는 물건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물건하고 뭐 현재 상황이랑 소득 수준까지 다 알아야 뭔가 얘기가 되는데. 네. 취득세 볼까요? 그래요? 취득세 유레카님 볼까요? 취득세 보겠습니다. 현재 부부 및 20대 후반 아들 1명, 가족수 3명 서울의 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1주택. 근데 아들 명의로 동작구 아파트를 전세 끼고 세를 끼고 사면 2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8% 하는데 아들 명의 아파트 매수하기 전에 아들 주소 및 거소 옮기면 취득세 1%. 요거는 제가 세대분리?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대분리를 하셔야 되는데 네. 세대분리를 하시려면 아시는 것처럼 만 나이 30세가 넘거나 네. 배우자가 있거나 아니면 일정 소득이 있어야 돼요. 소득. 그러니까 며느리를 빨리 보시던가 아니면은 지금 20대라고 하셨는데 20대 후반이니까 좀 기다려 보시던가 아니면은 빨리 취업을 시켜가지고 맞아. 일을 해서 돈 네. 이게 한 달에 80만 원? 그 정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해서 그 세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 취득세 이 지방세법 그 구체적으로 세대 분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던 걸로 제가 봤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일정 소득이 뭐 한 달에 70 몇만 원인데 한 달만 하면 되냐, 뭐 3개월 하면 되냐 말이 많았잖아요. 직전 원천 징수. 12개월로 하더라고요. 이게 직전 12개월로 그걸 네. 계산하더라고 이제. 네. 그러니까 내가 취업을 해도 1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취업을 시켜서 1년 있을 것인지 아니면 며느리를 빨리 보실 것인지 고민하신 다음에 세대 분리 하신 상태에서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 좋은 거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은 이 또 가이드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또 함께 그 한국경제 신문에서 주최하는 안경 또 머니로드쇼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잘 보셨고 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아나운서님께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